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예, 반갑습니다.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심도 있는 부분들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보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에요. 중요한 부분들 제가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시바 강좌를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공부를 기초부터 다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 교재는 20쪽에 나와 있는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우리가 이제 고조선 시기가 나와져 있어요. BC 233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만년 그러는데 이때 이제 단군이 건국을 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BC 4세기경에, 그러니까 2400년경에 이제 연나라와 대립을 했어요. 예, 중국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죠. 예, 연나라와 대립을 했습니다. 이 연나라와 대립을 해가지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하고 거의 대립을 할 때 예, 고조선의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연나라 선제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가면은 연나라 장군 진계라고 있어요. 진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조선의 많은 영토들이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중국 사람이죠. 기자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기자 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면 기자 조선이다라는 이 기자는 도대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뭐 시험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만 나오죠. 이제 순서별로 단군조선, 단군이 세운 단군조선, 그 다음에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렇게 나오는데 기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면 이제 원래 이제 기자는 중국의 첫 번째 나라인 은나라의 그 신하였습니다. 은나라 그 주왕이라고 있어요. 주왕이 신하였어요. 신하였는데 이 은나라 주왕이 신하였는데 그 이 기자가 폭군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바른 말을 하죠. 저나 뭐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바른 말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주나라가 세워집니다. 주나라가 무왕이 이 기자를 어떻게 스카웃을 합니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소? 그랬더니 기자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쪽 고조선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기자조선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주나라가 세웠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약 1000년 정도 이어지다가 기자조선이 한 3000년 전이니까 그 1000년 이후에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년 정도 지속되다가 1000년 이후에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BC 3세기경에 부왕과 준왕이 존재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부왕과 준왕을 단군조선의 후손으로 이제 보는데 이 기자조선을 인정하게 되면 부왕과 준왕은 기자의 후손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어찌됐건 단군조선의 후예인 부왕과 준왕이 나타났는데 강력한 왕권,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건 그 교재에도 나왔지만 왕이 세습을 했다라는 얘기죠. 왕이 세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고대사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다뤄주기로 했는데 왕이 세습이 가능했다는 것은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부족 연합체의 형태로 많이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왕위를 세습할 수 있었다? 그럼 강력한 중앙집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상대부 장군과 같은 그런 관직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져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요때 연나라와 이제 그
대립을 하게 되면서 징계가 침략을 하면서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요 시절이다. 그러면서 이때 뭡니까? 원래 고조선의 주된 뭐라고 불러요? 근거지는 만주에는 요령지방인데 요령지방에서 대동강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약간의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우리나라 지도. 대충 그래도 뭐 잘 그리죠. 뭐 이렇게 끝내줍니다. 그럼 요령지방이 어디냐? 여기 이제 요강이라고 있어요. 요강. 이 요강이 중국에서는 야오허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령지방은 바로 요 지역을 요령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요 지역이 이제 근거지였는데 연나라와 대립을 하게 되면서 대동강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지도 볼 때에 우리나라 지도 볼 때 여기 한번 크게 들어가죠? 살짝 들어가죠? 요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대동강이에요. 여기는 청천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지도 그릴 때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만조선 나옵니다. 위만조선 나오는데, 위만조선 이것이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인데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여기는 없네요. 유물만 나오니까. 그럼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BC 2세기 때에 그러니까 BC 자꾸 이제 까먹어요 제가. BC 194에 위만이 집권하는데 얘도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죠. 근데 머리에 상투를 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만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당군의 후예였던 준이 오빠, 이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다라는 겁니다. 위만조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만조선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왜 잘 나갔냐면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이쪽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진국이라고 있어요. 진국. 그냥 진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중국의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왕조인 한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 남쪽의 진과 한 사이에서 뭐를 했어요?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잘 나갔던 시기입니다. 잘 나갔던 시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중국이 고조선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한 가지, 이 당시 한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었어요. 한나라는 누구 때문에 가장 골치가 아팠었냐면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던 흉노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한나라에서 제일 강력했던 황제가 누구였냐면 무제였어요. 무제. 이 무제가 뭐를 했죠? 흉노를 치기 위해서 비단길을 건설을 했던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무제 때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사기죠. 사마천이죠. 사마천의 사기. 무제 때였어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이 고조선은 굉장히 중개무역으로 번성하고 있고 흉노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러던 차에 고조선과 이 흉노가 서로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죠.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조선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무제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한무제가 침략을 해서 결국에 고조선은 BC 거기 나와 있는 108년도에 마지막 왕인 우거왕 멸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위만조선은 100년이 채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만조선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인 그 고조선의 역사에서 위만조선의 역사는 그닥 오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한번 볼게요. BC 128년도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나라가 고조선의 땅에다가, 그러니까 요쪽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요쪽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지명은 알 수가 없어요. 고조선 영토 내에
창해군을 건설을 했다라고 봅니다. 창해군. 이 창해군이라는 것은 한나라 영토의 지명입니다. 지명이에요. 이 창해군의 존재는 바로 뭐냐면 고조선 내에 있는 예맥족인 남여라는 사람이 남려예요. 남려라는 사람이 28만호의 인구죠. 인구를 이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요동장군에게 투항을 해요. 투항을 하면서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그럼 여기를 한나라의 영토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름 붙여진 것이 바로 창해군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해군이 2년 뒤 BC 126년도에 창해군이 폐지가 돼요. 여러 가지 방어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사유로 여러 가지로 폐지가 된다라는 거, 요거 창해군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다가 여기 BC 108년도에 멸망을 했죠.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한나라의 영토로 편입이 되는데 그거를 한나라의 4개의 군이다 해서 한사군이라고 하죠. 거기 나와 있는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낭랑이다라는 겁니다. 낭랑. 이 낭랑이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는데 고구려 미천왕 때에 313년 미천왕 때에 머천이 아니라 미천입니다. 미천왕 때에 없어지는 한나라의 군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물을 한번 볼게요. 고조선의 유물을 한번 보시면 이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여러분들. 이 뭐가 있습니까? 예, 고인돌이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지도에서 이것이 고조선의 영토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아, 우리 땅이 이렇게 넓었다. 그냥 우리 어떤 느낌대로 이렇게 간 거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이다라는 겁니다. 고조선의 영토, 요 당시에 요령을, 여기가 요강이죠, 요강. 요령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반도 북부까지 떨쳤다라는 거죠. 연나라 징계의 침략으로 대동강으로 이동을 했다. 이건 배웠었죠. 어찌됐건 고조선의 영역은 이만큼이다. 그 증거가 뭐냐? 고조선은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이 되었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족장들이라든가 그 마을의 지배자들이 죽으면 묻혀져야 되잖아요. 그 무덤이,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뭐예요?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북쪽이니까 북방식 고인돌이겠죠. 이 고인돌 안을 딱 보니까, 비파형 동검하고 그 다음에 미송이식 토기가 나타나더라. 똑같은 유물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 고인돌의 분포도예요. 고인돌의 분포도. 이것을 보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이만큼까지 넓었구나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죠? 이게 북방식 고인돌이고 이게 비파형 동검이죠. 그 다음에 미송이식 토기 여기 나타나져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세력 범위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령지방과 한반도 북부 이 지역이고 중심지는 대동강 중심설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동강 중심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좀 축소하려는 그런 적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령 중심설 만주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동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전 과정을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은 BC 3세기에 영과 대립을 했고요. 요령 지역을 상실했고 위만조선 이거 이제 중요하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기문화 수용과 중개무역하고 한가의 대립으로 멸망했는데 요 한가의 대립으로 멸망을 했던 그 바로 전에 뭐가 있었다? 창해군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 나라의 성장. 자, 이제 여기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있습니다. 삼한은 진한, 마한, 변한 이렇게 돼 있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외워두셔야 돼요.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위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초기 철기 국가에 관련된 문제도 꼭 한 문제 정도 등장을 하거든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버리셔야 돼요. 자, 초기 철기 국가의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특징. 얘네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특징. 초기 철기 국가인데 무슨 특징이에요? 부족 연맹이에요. 자, 부족 연맹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왕은 있으나 왕권이 약해요. 아니면 왕이 없기도 해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고기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굉장히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제 무풍지대가 돼버리는 거죠. 무질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한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한 나라 본토에서, 중국의 본토에서 멀기 때문에 무풍지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죠. 만주 벌판에 있죠. 만주 벌판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농사가 잘 안 돼요. 기후가 춥기도 하고 벌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목축이다라는 게, 목축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축의 이름으로 관리를 지었어요. 그 가축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가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두었어요. 그 얘네들이 4개의 구역을 나눠 가지고 사출도를 다스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마가우가 저가 구가를 주었는데 여기에서 얘들이 이제 그 목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잖아요. 네, 돌아다닙니다.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부족장의 힘이 다른 동네보다 강하죠. 그렇겠죠? 강하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 가축을 훔쳐가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법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책12법이라는 법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거기 이제 21페이지 보게 되면 뭐 흰옷을 입는다, 뭐 농사가 안 되니까 염색을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역시 가축과 관련된 우제전법이 나와요. 소 발굽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우제전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가 나옵니다. 형사취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방법이에요. 형이 죽게 되면 형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 갖고 가버리잖아요. 재산의 상실과 노동력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족장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장합니다. 순장, 순순히 끌려 들어가는 거죠. 뭐 노비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순장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여에서 나타나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부여의 이주민들이 나와서 생긴 나라가 고구려죠. 여기 고구려의 위치 역시 한반도 북부 지역이고,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빽빽하게 침엽 없으림지역의 개마고원이죠. 그러니까 농경은 무조건 안 되고 목축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약탈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약탈 경제. 그래서 그 약탈 경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부경이라는 창고. 뺏어온 거 여기다가 그냥 쥐에 갖다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관리의 이름도 얘네랑 비슷해요. 가짜 씁니다. 가짜. 그래서 상가, 고추가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 금은 껴문 같이 넣는다. 죽으면 같이 넣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죽으면 같이 넣어준다 돼 있는데, 이거를 후하게 장사 지낸다 해가지고 후장이라고 합니다. 후장. 그러니까 얼마나 뺏은 게 많으니까 후하게 장사를 지내겠죠. 후장이라고 지어집니다. 옥저와 동해 보겠습니다. 옥저와 동해. 고구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그런 어떤 주변 상황이 마련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족장의 성격인 읍군, 삼노 얘네들이 통치를 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저부터 보게 되면은 고구려의 바로 밑에서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못 살아요. 고구려 때 못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제도가 나오냐면 민며느리 제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며느리를 미리 삼아요.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미리 그냥 유부녀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노동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애들이 가족들도 뭐 이렇게 막 포로로 끌고 가고 노비로 끌고 가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가족 공동묘 형태가 나타난다. 골장제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일단은 임시 가묘를 설치해가지고 저기다가 놓다가 그 다음에 이제 썩지 않습니까? 이 살 같은 데가. 그럼 나머지 뭐만 남아요? 여러분들 그 뼈만 남죠? 그 뼈만 추려가지고 같은 가족들이 있는데 묻어주는 가족 공동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동해 보겠습니다. 동해는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예요. 예의 바른 나라,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 예의 바른 나라, 예의 바른 나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 책화라는 특징, 풍습이 많이 나타난다. 이 책화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책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책자들하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남의 부족의 땅을 모르고 침범을 했어. 그럼 부족자한테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침범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곡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여기 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그 다음에 가축으로 남의 부족 침범 시 물어주는 아주 예의 바른 그런 풍습인 책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을 안 해요. 족외혼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도 족외혼이었거든요. 신석기 시대 때 족외혼 풍습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나타났냐면은 바로 인구의 증가 때문에 나타났던 거예요. 인구의 증가. 거의 집단혼 형태, 집단혼. 신석기 시대 때는 저쪽 부족에 있는 뭐 여자들 쫙 오고 이쪽 부족에 남자들 쫙 가고 이렇게 집단혼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구의 증가를 꾀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족외혼이었어요. 근데 여기 생뚱맞게 족외혼이 왜 여기 나타나느냐? 그럼 다른 동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같은 부족들끼리도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철저하게 족외혼 풍습을 지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것들이 나왔다. 단궁은 짧은 칼이죠. 과하마는 키가 작은 말,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 표범, 가죽이죠. 이 동쪽 해안에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과하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태백산맥 있는 데잖아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키가 크게 되면은 잘 다니질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달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단궁, 아주 그 짧지만 파괴력이 있는 그런 활, 대표적인 그 이쪽에서 제작되는 그런 물건들이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사만 보겠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얘들은 남쪽에 있다 보니까 뭐가 잘 돼요? 평야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벼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때부터 뭐를 했어요? 수리시설을 갖췄어요. 수리시설. 그래서 저수지죠. 물을 이용하는. 그래서 뭐 김제,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수리시설이 이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소도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재정 분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것의 의미가 과거에는 거의 재정일치예요. 그러니까 뭐 족장이 이 자기의 권위를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게 재정일치, 종교하고 자기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무지한히 노력을 했어요. 이 형태는 삼국시대에 가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요거 재정 분리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요것이 이제 바로 부족 국가에서 그 다음에 고대 국가로 들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도라는 명칭도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마을 어귀에 이렇게 긴 장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를 알리기도 하고. 이걸 이제 소떼라고 부르잖아요. 소떼. 예, 여기서 나오지 않았냐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쪽도 정치는 신지, 읍차가 담당한다. 정치는 신지, 읍차가 담당을 하고, 이 소도 지킨 사람 누구예요? 천군이라고 하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천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나라의 성장을 여러분들 여기에는 자연환경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끝내버렸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바로 이 제천 행사 부분이죠. 제천 행사. 부여의 제천 행사는 부영고예요. 아이고. 자, 부여의 제천 행사의 명칭은 부영고입니다. 부영고. 부여의 제천 행사. 부영고. 제천 행사 뭐예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이때가 이 국가들마다의 어떤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풍년이 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잘 살아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혼자 뺏는 것보다 둘이 뺏는 게 나아요. 동맹 10월에 있습니다. 얘는 12월이에요. 12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12월에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곧 보통 가을에 제천 행사 추수하고 해야 되는데 12월에 했다는 것은 어떤 성격? 반농, 반목, 특히 목축국가의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고구려가 맨날 와가지고 빼앗아 가니까 제천 행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무천, 예의 무천. 그 다음에 삼한 같은 경우는 농사가 잘 되니까 2번 합니다. 계절별로. 그 다음에 5월제가 있고 10월제가 있어요. 요것이 이제 단오가 되고, 10월에 주로 했던 것이 추석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추가로 한다면 상달제라는 것도 있어요. 상달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달제, 달이 제일 높게 떠 있는 그때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드리는 제천 행사 삼화는 2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초기 국가들의 모습이 끝나는데, 요것이 이제 국동대열이라고 있습니다. 국동대열. 또 적어줘야죠. 넘어가니까. 국동대열. 이 고조선의 시조 누굽니까? 이 고주몽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고구려에서, 고조선 말고 고구려의 시조, 고구려에서 아주 신성시 여기는 그 동굴 국동대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무덤이죠. 무덤인데 이제 동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무덤입니다. 뭐 철자형, 궁자형 형태의 무덤, 궁자형, 그 다음에 철자형 요 무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료를 보게 되면은 요것이 이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한의 초옥토실 주구묘, 이런 것들입니다. 초옥토실 주구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나타났던 부분인데, 초옥토실과 주구묘를 물어보는 문제는 참고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를 샅샅이 뒤져도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더 심도 있게 강조를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대 중앙진권국가의 요소, 그 다음에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참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